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이죠. 만경봉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북한 해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천안함 북침 이후 실시된 오이사 조치 이후 아주 드문 일인데요. 정부는 이번만큼은 올림픽이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도에도 오이사 조치를 예외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2013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던 반면에 지금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북 제재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그때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고 해서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 어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1심 징역 5년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어제 석방됐는데요. 재벌 봐주기다. 증거에 따라 판결한 것뿐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고요. 3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이죠. 민주평화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통합 반대편에 서 있지만 비례대표라는 자리 때문에 국민의당에 남아있어야 하는 의원들은 어떤 심경으로 지켜볼까요? 오늘 2부에서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까지 내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검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여기 재판부의 예. 판결에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그 입장 자료라는 것을 낸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는데요. 이 특검팀은 그 이재용 부회장 등 그 항소심 선고 관련 특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그 재판부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합병 등 개발 현안이 성공에 이를 경우에는 삼성전자 등의 그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이 모순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네. 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그 전부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뜻에서 그 해외로 보냈다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특검팀은 또 항소심 판결의 그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 그 대법원의 그 선고에서 실체적인 그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즉각 항고 방침을 이제 밝혔습니다. 한편 그 삼성 측은 이 뇌물 혐의가 그 유죄로 그 판결을 난 데 대해서는 그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그 1심에서 인정됐던 핵심 혐의 그 대부분이 그 인정되지 않자 상당 부분 그 진실이 규명됐다는 이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어제 그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지난 1년간 나를 그 돌아보는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는 심경을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평창 올림픽 여기에 참여하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오후에 만경봉 92호를 타고 이 동해 묵호항으로 들어오죠.
네. 원래는 이제 그 경의선 육로로 오기로 했던 건데요. 이제 그것도 한 3번 바꿨어요. 네. 원래는 판문점 통해서 오겠다. 뭐 경의선 육로다. 이제 바뀐 거죠. 통일부는 어젯밤 늦게 그 북측예술단 그 본진이 오늘 오후 그 5시께 그 만경봉 92호를 이용해서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오늘 아침 그 9시 30분께 이 동해 해상 경계선 그 특정 지점에서부터 우리 호송함의 그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 묵호항으로 그 입항할 예정입니다. 북한 예술단은 그 만경봉호를 그 숙식 장소로 이용할 예정인데요. 앞서 북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초 그 경의선 육로로 그 예술단을 그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서 만경봉호에 그 태워 내려보내겠다고 이제 그 4일 오후에 이제 통보를 다시 해왔죠. 만경봉호의 그 국내 입항은 그 2010년 그 천안함 피격에 따른 이 대북 제재 조치인 그 5.24 조치에는 그 위배됐는데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그 정부는 그 평창 올림픽의 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만경봉 92호의 그 묵호항 입항을 그 5.24 조치의 그 예외로 그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정부 2013년에도 나진 핫산 그 물류 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5.24 조치 그 예외 사업으로 이제 인정한 바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예외로 인정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외로 인정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뭐 주범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게요.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 어제 그 김백준 전 청와대 그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 가정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방조범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예. 김백준 전 그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그 장관실 등의 경력금 쪽으로 그 내려줬다. 이런 취지의 그 진술을 한 게 이제 이 같은 주범과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방주범 이렇게 이제 그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됐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비서실을 통해서 어제 그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그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이제 그 관련 당사자들의 그 진술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그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그 전형적인 그 짜맞추기 수사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포털라인에 쓴다면 언제 쓰느냐 뭐 이런 거 지금 언론을 많이 내고 있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난 다음이 글쎄요. 되겠죠. 아마 3월 네, 죄송합니다. 그 2월 말쯤 혹은 뭐 3월 초쯤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이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어제 정치권이 좀 시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그 2월 임시국회 그 주요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최근 각 당이 그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그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그 합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아직도 그 원칙과 방향만 있고 그 구체적인 그 진전이 없어서 그 안타깝다면서 정책기획위원회에 그 국회와 협의할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지난달 10일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방선거 때 그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적어도 그 2월 말까지는 그 개헌안에 대한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을 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이와 관련해서 그 정혜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어제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한 부분을 그 충분히 참조할 것이라면서도 이 개헌안의 그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다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네, 정혜구 위원장은 실제로 그 대통령이 그 개헌안을 발의할 때 권력구조 개편 부분을 그 넣을 것인지 그 뺄 것인지는 그 대통령이 좀 판단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그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그 정무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자, 민주평화당 오늘이죠? 오늘 출범을 하죠. 그죠? 맞습니다. 예,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해온 국민의당 의원들이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갔는데 당대표로는 조배숙 의원이 추대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 조배숙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뭐 진즉부터 좀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그 통합 반대파들 안철수 대표와 완전하게 이제 그 결별을 하게 되죠. 네, 민평당 그 참여의원은 일단 15명입니다. 그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장병환, 황주홍, 김광수, 김경진, 김종희,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최경환 의원 이렇게 됐는데요. 이 다들 그 지역구 의원들이죠. 그리고 아직 그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 송금주, 이용호 의원이 그 합류할 경우에는 의석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제 그 기대감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그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그 민평당 그 창당 작업에 그 힘을 실어온 이상돈, 박주연, 그 장정숙 의원 당적을 이제 옮기지는 이제 못하죠. 그러나 이 민평당과 그 대우를 함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송금주, 이용호 의원까지 합류할 경우 사실상 20명의 이제 그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교섭단체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들은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죠. 그 의석수는 20석을 이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평당 그 창준이 어제 이제 그 심야 회의 끝에 초대 당대표로는 그 4선의 그 조배숙 의원을 원내대표로는 그 3선의 그 장병환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창당대에서 이제 이를 확정할 예정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어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자, 이른바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어제 재판 결과 어떻게 봤는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석방되는 장면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역시 그 유전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이제 그런 판결이었는데요. 이미 한 11시경부터 그런 소문이 좀 돌았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온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일단 이런 그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 법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판결은 이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50억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이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고요.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여러 군데서 이제 나타나고 또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이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5년 징역형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5년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가능하게끔 그 여지를 이제 열어준 거죠. 1심에서. 1심 판결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네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3호 법칙이 재현됐다. 시민단체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뭐 이랬는데 오히려 3.35 법칙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세금을 안 내고 아니면 편법으로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이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계속돼 왔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이런 사모법칙이 적용이 됐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이 뇌물 액수를 36억, 50억으로 낮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춰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나 뭐 차량을 빌리면 그 빌린 것에 대한 값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값이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산정되지 않는 세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볼 텐데,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예? 이게 이제 1심하고 항소심하고 판단이 좀 다르죠. 네. 최고 권력자의 겁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 국민들이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해낼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 정영식 판사에 대해서 지금 특별감사 청원을 요청을 청와대에다 지금 국민들이 청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 청원 숫자가 무려 하루 사이에 지금 4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어제의 그 법관의 그 판결문에 나타난 그런 것들, 안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2016년 10월부터 촛불을 들면서 별처럼 빛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국민들의 가슴에는 굉장한 허탈감과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사실 법사위원장을 했고 법사위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판결은 가능하면 존중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법원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정의의 최종 그 보루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만큼은 저도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것을 하나의 무슨 그 신종어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다. 그래서 삼법 유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삼법 유착. 예. 네, 판사들의 대부분도 이번 판결이 과연 잘 됐냐라고 질문하면 여기에 동의하는 판사들의 숫자가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박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이제 정영식 판사에 대한 감사 청원이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법관의 판결 이거의 독립성 차원에서 이렇게 그 판결 결과에 대한 감사 청원 일어난 현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냐. 왜냐하면 법관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그 법원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판결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제하고 참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 예.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형사 13부의 신설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형사 13부가 이재용 그 재판 1심이 주어질 그 무렵에 신설된 부서거든요. 예.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형사 13부를 만들고 이재용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영식 판사를 임명을 했는데요. 지금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돌아다니고 있냐면 정영식 판사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법원 행정처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가 이러한 어떤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 법원 행정처거든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사실들을 걸러서 이것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정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재척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 또 이해 충돌과 관련이 있느냐의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여기 판사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 그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변호사가 정영식 재판관과 대학교 동기라고 해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법원 행정처는 뭐 했냐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달라. 이런 6필 탄원서를 지출했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재판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재판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것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범이 저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쓴 그 어떤 탄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또 질문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자, 이제 대법원으로 아마 특검이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항소가 돼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판결은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 아마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한 대법관이 이것을 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요. 그래서 1심과 2심에 유죄가 인정된 부분, 그리고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심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표현을 하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주범이라는 단어를 전직 대통령한테 쓰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예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어떤 그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거나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그 표시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사사로운 비자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김백준, 그리고 비서실장을 했던 김희중, 예.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김동혁이라는 사람이죠. 그 누나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 세 사람이 이제 진술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이 이명박 대통령 수사도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와는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참 그 김백준, 김희중, 김동혁이라는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측근들이 전부 입을 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참.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캐비넷 속에 넣어놨던 증거와 또 그동안에 소환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진술들의 퍼즐이 맞아가고 있으니까 예. 이분들이 그런 증거를 들이대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안 그러면 이분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이제 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평창 올림픽에 개막식에 간다 그러죠? 맞죠? 네, 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심정으로 갈지 궁금해요. 뭐 전직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그런 개막식에 가야 하는 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하나의 또 의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박영선 의원님 개인에 관한 문제인데 서울시장 도전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예. 얘기했죠. 네. 근데 경쟁률이 상당해요. 예?
네,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본선보다 민주당 내 경선이 더 본선 같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떤 서울시장이 왜 이렇게 인기가 높다고 보세요? 서울시장이 인기가 높다라기보다는요. 예.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서울이라는 이 수도 서울의 모습을 21세기형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네. 주목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어찌 지방선거 이번 의미가 크다는 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크죠?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이 분권형 국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형의 국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늠을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의미 부여가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끝까지 잘 지켜보고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예? 네, 네. 예. 오늘 말씀 잘 그래서 들었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서울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서울 시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모여서 민주평화당 창당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인데요. 비례대표는 출당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다른 당에 가기가 다른 당에 가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있지만 몸은 국민의당에 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심정이 어떠세요? 민주평화당은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산전수전 다 겪는데 무슨 그런 걸 걱정합니까? 아니 걱정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이상돈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당 안에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의미가 없죠. 그냥 문의만 있는 건데. 문의만 있는 거기서 건데. 당원권도 정지했는데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죠. 당원권 정지당하셨죠? 2년이죠, 2년. 2년, 3년에 이제 관심 없어요. 대명도 못 시키는 주제에 당원권 정지하고 웃기는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거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미래당을 만들면은 국민의당 당원권 정지도 미래당으로 계속 옮겨지게 되나요? 그게 당의 모든 권리 의무를 갖다가 계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원내대표를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일정의 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승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다시 좀 출당을 당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안 하겠다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대의할 거 없습니다. 네. 미래당 합당 완료됐을 때 출당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방선거 전후에서는 좀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미래당하고 이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적인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평당하고요. 민평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아무래도 공조를 넘어서 이번에 그 민주평화당의 당원당규 만들 때 예. 뭐 이런 조항을 좀 넣었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도 당직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해서 뭐 저는 좀 제 의사와 관계없이 뭐 비례대표 의원 3명은 좀 중요한 당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야 그거 아주 획기적인 일이겠네요. 획기적이에요? 법률적으로 다른 당 소속인데 다른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 야 이거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예?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예. 그런데 이제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직에 맞는 경우는 있죠. 뭐 비상대책위원 같은 물론 경우는 그런 거는 있죠. 근데 다른 당 소속이잖아요. 같은 건 또 그래서 연구원 같은 원장 같은 거 종종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당 소속하고 당적이 없는 거하고 좀 다르죠. 네, 더군다나 그냥 당적이 있는 평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민평당 같은 경우에 지금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근데 그 캐스팅 보트, 물론 뭐 수적으로 캐스팅 보트가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의 숫자가 좀 많으면은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당이 그 민주당과 정의당과 공조하게 되면은 전체 숫자에서 과반수에서 한두 명 정도는 더 많다고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미래당에 좀 계속 같이 하시겠지만 김성식 의원, 이찬열 의원은 과연 그분들이 자유한국당과 공조하겠습니까?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는 억지로 엮여 있는 것 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뭐냐면 6.4 지방선거 때 있지 않습니까? 이번 6월 지방선거요. 이 6월 지방선거 때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야만 당의 존재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존재감을 바탕으로 또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전국적인 지지도는 제가 소선거구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10%나 뭐 13%나 뭐 7%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선거제 내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 등등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집중적인 지지도가 있어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평화당은 이번에 좀 지방선거 때 상당한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의석수가 한 5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부가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던지게 되면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당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후반기 국회의장도 이게 좀 달라지게 되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민평당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미 좀 그런, 좀 묵시적인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그 단체장, 광역단체장에서 이제 의원직을, 내놓을 분이 뭐, 최소한 한 3명쯤은 있을 수 있고, 그 시간 늦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재보선을 못하지만은, 요번에 재보선이 한 5개쯤 나오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좀 그것도 계산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같은 게 결국은 이제 교섭력에 따른 거라 보지만은 의장단은 국회 본회의 표결 아닙니까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하고서
합치게 되면은 저는 국회 과반수가 넘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과반이 넘는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있었을 당시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 호흡을 더 많이 맞췄는데 지금 이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미래당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힘든 상황이 초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도 그렇지만 또 과거에 또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끌었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고생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좀 그런 마음 고생은 이제 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중도파 의원 중에서 말이에요. 네.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은 호남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분들인데 미래당을 선택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이미 호남에서 4선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거기서 5선 하기는 좀 예. 부담 들었다고 느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또 하나는 또 이게 뭐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게 좀 미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당에 몸담고 있었던 뭐 그런 것도 좀 관계에 영향을 준 것 같고 예. 또 뭐 한간에 들리는 식으로 뭐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주요 당직을 뭐 얘기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뭐 확인할 길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저는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근데 얼핏 이상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미래당이 한국당과 연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예. 그거는 한국의 보수, 특히 TK 보수의 정서를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기초되는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유승민, 안철수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하느냐,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가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 본인은 좀 어떤 게 한번 딱 꽂히면은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은 이미 정치적 능력이 드러났고, 뭐 정치적 자산도 소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유승민 대표나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 말한 거 보면은 한국당을 괴멸시키겠다고 공언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괴멸을 시키겠다는데 무슨 연대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법학 교수 출신이고 법학자시니까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네. 김백준 씨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검찰에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자체도 의심스러운 분이 너무 많은 것이고 그 후에 재임 중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른바 적폐 청산의 주 타겟은 사실 이명박 정권 그게 그 부분이 크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 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상돈 의원님이 당선했을 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과연 지금 말씀 보세요. 다스 그 도곡동 땅 예. 이명박 대통령 끌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후보가 못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뭐 검찰에 따라 그때 선거는 검찰에 좌우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차명 계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못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예, 앞서 이상돈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저는 이 방송할 때 말입니다. 이 소개를 할 때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민평련에 머문가 있지만 미래당에 머문가 있지만 실제로 민평련과 호흡을 같이 하는 분이라고 소개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있고요. 사실 아직 합당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서 또 이게 참 그 소속을 얘기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어서의 하나의 좀 비극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앞으로는 좀 정치판이 정리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림픽 과정에서 우리 남북 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좀 잘 좀 정리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